예, 외환시장론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론 그 환율 외국환의 개념에 붙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가격이 됐고요. 그래서 외국환 가격이란 것은 우리가 외국환율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위 우리는 이걸 영어로서는 exchange rate다, 이렇게 환율이다, exchange rate다, 그죠? exchange rate다, exchange rat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ate라는 것은 율이다는 뜻이죠. 율, 그죠? 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이라는 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그런 경제적 주체 사이에 채권이나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송금이나 대금 추심, 그래서 대금을 추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송금이나 대금 추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심은 달라다. 그래서 이것을 correc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corre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심은 달라고 재촉한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채권 추심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추심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반인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보통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뭐 threatening 해가지고 강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제 그 어떤 자기 목적을 이렇게 하는 경우 예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 채권 추심에서도 이 추심이란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은행에서 우리가 금융에서 사용하는 추심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돈을 이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걸 우리가 추심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거는 corre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채권이나 대금 추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격지 간에서는 distance죠. 격지 간에서는 격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현금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죠? 현금이 오가지 않고 또 문제가 뭐냐면 동일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동일 화폐는 아니죠. 동일 화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화폐를 사용하면 그럼 그 화폐의 가치가 상대국의 화폐의 가치가 자기가 받으려는 돈의 가치와 동등해야 되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측정하는 것, 즉 교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exchange rate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표시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환 비율을 이제 얘기하죠. 소위 이야기하는 교환 비율.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교환이 되겠고, 요건 비율이 되겠고, 그죠? 교환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고, 돈을 바꾼다. 요거는 비율입니다. 요 강의가 사실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용어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강의가 천천히 진행되는 그러한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양해하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 비율이다. 교환은 바꾼다는 뜻이고 비율은 rate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로 바꿀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교환 비율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바터 시스템 물물 교환에서 있는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물건과 물건을 그대로 바꾸는 걸 이야기하죠. 물물 교환 물건하고 물건 그걸 우리가 바꾸는 거를 우리가 좀 글자를 바로 써야 되겠네요. 날렸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물 교환이다. 바꾸는 거하고 같습니다.
즉 물건하고를 같이 바꾸는 것처럼 돈과 돈을 바꾸는 비율이다. 돈과 돈을 얼마만큼으로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rate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US 달러를 원래는 대 한국 원, 그죠? 미국의 달러와 한국의 원만을 공식 환율로 지정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은 미국 돈에 비대해서 미국 돈하고 비교해서 그 비율을 교차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공식 환율은 US 달러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에나까지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공식 환율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US 달러와 중국 위엔화가 공식 환율이 됩니다. 공식 환율이 되고 나머지 다른 어떤 커런시와 한국 화폐의 비율은 다른 화폐가 미국 US 달러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교차서, 그죠? 크로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크로스 레이트다. 크로스 레이트. 저 크로스 레이트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다른 나라의 통화인 이 커런시하고 미국 통화의 비율을 알려면 그 나라에 가보면 알겠죠. 그 나라에 가면은 나오죠. 그럼 그 나라에서의 비율을 어느 정도 알면 이 돈하고 우리 한국 돈하고의 교환 가치. 예를 들면 일본 돈, 그죠? JPN 있죠. JPN 같은 거. JPN은 JPN과 한국 원은 공식 환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JPN과 한국 돈의 가치를 먼저 알려면은 결국은 일본에 가서 일본 외환시장에서 결국 JPN 대 US 달러의 비율을 먼저 알면, 그죠? 그 다음에 US 달러와 우리의 비율을 알고 해서 우리와 JPN의 비율을 교차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환율을 표시하는 데는, 그럼 이 환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레이트가 결정되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레이트가 결정되는 것은 상식적인 건데요. 자, 우리가, demand라는 게 있습니다. demand라는 거는 사자는 수요죠. 그죠? 영어로는 이제 demand인데, 외환에서는 요걸 갖다가 bid라고 합니다. bidding이다 한다. 사자고 주문을 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supply가 있습니다. supply는 공급이죠.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건 supply, 공급이 되는데 외환시장에서 요거는 다른 말로는 shell 또는 offer라고 이야기합니다. shell, 판다 이 말이죠. 자, 요 두 개의 관계죠. 그래서 레이트란 것은 굉장히 커먼센스하죠. 상식적입니다. 살려는 사람, 즉 demand, 비딩이 많으면은 교환 비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환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US 달러 1달러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돈의 원의 가격이죠. 이때 교환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달러,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환율은 US 달러였는데 최근에 중국 위엔화가 추가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엔화가 추가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율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은 US 달러 1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줄 것인가. 왜? 이게 공식 환율이라 했죠. 그래서
US 달러 1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급해야 될 것인가. 자, 근데 이 지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이었는데 요게 1,1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이징이 됐죠. 레이징이 됐죠. 그러면 요거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레이징이 됐죠. 상승을 했다는 거는 US 달러 1달러에 대한 환율이 증가했다. 즉 환율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환율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환율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자, 요때는 우리가 US 달러에 대해서 우리 돈의 교환 비율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exchange rate가 increase 됐다, 즉 raising 됐다. 그래서 이걸 환율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US 달러 1달러를 사는데 우리가 1,000원을 주다가 지금은 1,100원을 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이 상승된 상황에서는 우리 돈을 원래는 1,000원이면은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1,100원까지 즉 1,100원을 더 줘야 되죠.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얼마만큼? 100원어치가 떨어졌습니다. 왜? 옛날에는 1,000원을 주면은 1달러를 살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라고 하지 말고 1달러짜리 물건이라고 합시다. 물건. 1달러짜리 미국 물건을 살 수가 있었는데 뭐 1달러짜리 물건이나 같은 거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100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100원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1,000원 줄 거를 지금 1,100원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환율이 100원 상승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다른 말로는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평가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가절하다. 뭐가 평가절하되었습니까? 원화의 가치,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환율이 상승되었다는 표현과 평가절하되었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환율이 상승되었다고 묻고 어떤 데는 평가절하되었다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즉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또는 한국 돈이 평가절하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럼 평가절하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바꿀 때 우리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환율 상승이다 같은 의미로 보고 이때의 영어 표현은 depreci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어를 잘 알아놔야 되죠. 자, depreciation 됐다.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합시다. 역으로 생각했는데, 자, 1,000원을 줬는데, 1,000원을, 지금까지 1,000원, 미국 물건 1달러짜리를 사는데, 1,000원을 줬는데, 이제 900원만 주면 살 수 있다. 자, 900원만 주면 살 수 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돈을 조금 주고도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때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격이, 교환 비율이 떨어졌다 해서, 이거는 환율 하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율 하락. 환율 하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강의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좀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이 있을 수 있고 또 용어도 굉장히 쉬운 용어로서 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느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율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죠? 환율 하락. 자, 우리 돈의 가치가 우리가 조금 주고도
자, 요때의 환율이란 것은 US 달러에 대한 우리 돈의 교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환율 하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뭡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을 평가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가절상이다. 평가절상이다. 여기서 좀 내려왔네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평가절상이다. 그죠? 평가절상. 자, 그럼 영어 표현은 아까 여기는 평가절하가 depreciation이고 평가절상의 영어 표현은 appreciation이 됩니다. 자, appreciation.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왜 1,000원으로 있다가 이것은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 환율이 초단위로 변하겠죠. 초단위로 막 변합니다. 이게 막 1,000원이 됐다, 1,010원이 됐다, 또 밑으로 떨어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레이즈 앤 다운을 하겠죠. 이렇게 막 합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시시각적으로 이제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본이 이제 아침에 이제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아침에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또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1,010원이 됐다가 뭐 990원이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야단을 막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션을 이런 플럭추에이션 즉 이게 출렁거리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luctuation이라고 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아까 여기 있죠. 이것 환율이 필요한 시장, 즉 외환시장이라고 합니다. 외환시장. 우리가 물건을 파는 데는 시장이죠. 재래시장, 뭐 메가마트, 슈퍼마켓 뭐 다 있죠. 근데 외환을 파는 시장은 외환시장. 원자재를 파는 데는 원자재 시장. 이 외환시장에서는 주식처럼 계속 순간적으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트레이딩. 그죠? 트레이딩 합니다. 요 뒤에는 또 요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물, 현물,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을 옵션, 요런 것들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트레이딩을 하죠. 주식처럼 계속 차고 봐요. 자,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이걸 사고 팝니까? 결제를 해야 되겠죠. 결제. 외국환에 가서 결제, settle. 결제는 영어로는 settlement라고 합니다. 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제 통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된 통화겠죠. 그게 US 달러가 이제 결제 통화라서 세계적으로 한 40에서 50%를 사용합니다. 결제 통화, 즉 결제라는 것은 이제 돈을 주고 받는데 정산하기 위한 돈을 이야기했죠. 그걸 이제 US 달러가 40에서 50%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파운드와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이러한 것들, 즉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제 통화를 우리가 기축 통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축 통화다 이렇게 기축 통화. 영어로는 기축 통화. 영어로는 key currency라고 이야기합니다. key currency. 자, 이 기축 통화를 가지고 합의된 기축 통화를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출을 한다고 합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을 해요. 또는 수입을 해요. 수출을 하려면은 일단 수입을 하는 사람하고 합의를 하죠. 어느 나라 돈으로 할래요? US 달러로 합시다. 또는 재팬 엔으로 합시다. 뭐 위안화로 합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수출자와 합의된, 자, 수입하는 국가가 예를 들어서 태국이라고 합시다. 태국이라고 합시다. 태국, 타일랜드. 자, 근데 태국은 자기 나라의 돈이 귀축통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나라의 돈이 세계 결제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잘 유용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태국으로 수출을 하고 돈을 받아서 이 돈으로 가지고 또 태국에서 물건을 또 사온다면 이야기가 틀린데 또 많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겠죠. 다시 뭐 하기 위해서? 제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는 돈을 수입업자로부터 받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다른 나라에서 통하는 돈이 아까 이야기하는 키 커런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키 커런시. 이 키 커런시가 결국 아까 뭐라고 했죠? 결제의 기초가 되는 통화다 해서 우리가 기축 통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축 통화. 자, 이 키 커런시를 받아야 되면 결국 태국의 수입업자는 이제 키 커런시로 US 달러를 해놨다. 그럼 US 달러에 대한 뭐가 증가합니까? US 달러에 대한 사자, 즉 외환에서는 이걸 비딩이라 합니다. 비딩, 즉 사자, 그죠? 또는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요거는 demand라고 이야기해요. demand. 수요가 증가하겠죠. 시장에 가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파는 commodity market, 시장에 가서 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셀러는 한 사람인데 자, 바이어가 10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이어가 10사람이다. 10 buyers다. against 1 seller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이어들은 이 물건을 사려고 앞다투어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경매시장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셀러는 굳이 낮은 가격으로 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요가 많으면 결국 셀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딸릴 것이고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short supply. 그죠? shortage라고 합니다. short 이래도 없다, 모자란다는데 여기다 shortage.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물건 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모자라는 물건을 다른 데서 구하기 위해서는 이 셀러도 뭐가 필요합니까?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올 때는 또 다른 바이어이기 때문에 물건이 모자라니까 이 사람도 비싸게 물건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물건 값은 자꾸 올라가죠. 마찬가지죠. 국제시장,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은 환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달러의 수요를 올리는 이유들, 그 이유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 이유들을 알아야지만 달러의 수요가 어떻게 됐을 때 올라간다 라는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달러 값이 올라갈 것인지 달러 값이 내려갈 것인지를 대처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달러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신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야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내재되어 있는 항상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는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1달러에 수입업자라고 생각해 볼까요? 또는 수출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1달러에 1US 달러를 이야기하죠. 자, 요게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1,000원에. 자,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입업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수입업자. 자,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우선 발주를 냈습니다. 즉 오더를 냈습니다. 자, 오더를 내면 오더를 내고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결제를 한다고 합시다.
결제를 합니다. 자, 이 1달러에 1,000원입니다. 자, 근데 3개월 후에 만약에 이게 1,100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100원이 올랐어요. 100원. 자, 100원이 인크리스가 되었고, 이거로 이야기하면 100원이 평가절하됐죠. 디프리시에이션 되었습니다. 자, 평가절하라는 것은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자기 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게 환율이 상승됐다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 평가절하되었다고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어가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렇지만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어떤 식으로 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됐어요. 이 경우는 100원이 올랐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수입은 3개월 후에 줘야 돼요. 근데 100원이 올랐는데 액수가 적을 때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달러치를 갖다가 수입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달러니까 100원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1,000원입니다. 1,000원만 더 주면 돼요. 나중에 자기가 1달러인데 100원이 더 올라서도 환율이 결산할 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안 줘도 되죠. 왜? 지금은 1달러에 1,000원인 그대로 주니까 나중에 3개월 후에도 그대로 1달러에 1,000원이라면 이 사람은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첨부로치만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10불 수입한 가격이 10불이라면 10배니까 만원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3개월 후에 100원이 올랐어요. 100원이 올랐다면 100원어치를 더 줘야 됩니다. 10달러치. 그죠? 그러면 1,000원을 더 줘야 되죠. 액수가 작을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100불이 됐다고 합시다. 자기가 줄 돈이 100불이 있다고 합시다. 요거는 결국은 만원이 되겠죠. 만원을 더 줘야 돼요. 100원이 오르면서. 그죠? 근데 요게 1,000불이 됐다. 자, 1,000불이 되면 요게 얼마입니까? 10만원 더 줘야 됩니다.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줘야 되죠. 근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불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을 더 줘야 되겠죠. 그죠? 자, 10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자, 100만원을 더 줍니다. 자, 10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죠? 자, 100만원을 더 줍니다. 근데 이제 만불이 아니라 요걸 1억에 샀다. 이렇게 합시다. 1억에 샀다. 요걸 1억에 샀다. 그러니까 자, 저희는 10만불에 샀다. 그러면 얼마를 더 줍니까? 1,000만원을 더 줘야 돼요. 1,000만원을. 얼마에 올랐는데 환율이 100원 오르면서 1,00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1,00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근데 큰 기업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 1억에 사겠습니까? 10억에 샀다. 그럼 얼마를 더 줍니까? 환율이 100원 오름으로써. 환율은 100원 올랐을 뿐인데 10억에 샀다. 그러면 얼마? 1억을 더 줘야 돼요. 그렇죠? 100억에 샀다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을 더 줘야 돼요. 자, 100억에 샀다. 어떤 기업이 물건을 살 때 큰 기업은 100억보다 더 크죠? 1,000억, 조선업 같은 거, 슈빌딩 같은 거. 슈빌딩은 배 한 척이 몇천억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억이다. 그러면 얼마 줍니까? 100원 올랐는데 100억을 더 줘야 됩니다. 100억. 그쵸? 엄청나죠? 환율이 100원 올랐을 뿐인데 엄청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내리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업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10%를 마진으로 하는 즉
10%를 갖다가 프로핏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소매업 같은 경우는 3%를 보고 수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3%보다 더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4%가 됐다. 예를 들어서 아까 10원이 아니라 1004원이 돼버렸다. 1004원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4원이 올랐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장사 망치는 거죠. 왜? 오히려 손해를 1%나 보는 겁니다. 그죠? 1004원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3%를 마진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소매업 같은 게, 공산품 같은 것들. 왜냐하면 다량으로 판매하는 업종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이런 조선업 같은 것들. 그죠? 이런 데에서 환율이란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갖다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조금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예가 되는데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악재가 됐다. 자,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남북 문제란 것은 즉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다. 지금은 북쪽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론칭을 해도 크게 동요가 없습니다. 이제 너무 우리 이런데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죠. 소위 이야기하면 이제 일종의 불감증이 돼버린 거죠. 불감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큰 동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초기에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 올리면 주식이 크랩션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떨어졌죠. 자, 주식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뭐가 주식 시장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뭔가 안보 불안이 있어도 뭐 어쩔 수가 없죠. 피난을 갈기도 마땅하지도 않고, 뭐 돈을 주식시장에 넣어 놓거나, 뭐 빼거나, 뭐 크게 은행에 넣어 놓거나 빼거나, 물론 돈을 빼놓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죠? 빼놓을 수 있죠.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현금화 시켜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한국인들도 그러면 팝니다. 자, 한국인도 팝니다. 자, 그 다음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팔겠죠. 외국인들은 share more입니다. 왜입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인 사람들은 돈을 빼는 이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생필품을 사재기 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지만, 외국인들은 당장 빼서 자기 집에 가면 되잖아요. 위험한 데서 벗어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투자한 돈을 빼겠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죠. 아까 뭡니까? 디맨드하고 스프라이가 있습니다. 디맨드하고 스프라이. 자, 이 디맨드하고 스프라이 중에 지금 뭐가 많습니까? 즉, 남북 문제라서 긴장이 고조되면 뭐가 더 생깁니까? 이 사자라는 것보다는 미안합니다. 자, 팔자라는 스프라이가, 즉 스프라이는 쉐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스프라이는 공급하는 거죠. 나 주식을 팔겠어 라는 스프라이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은 많으니까 파는 사람이 초조하니까 가격을 자꾸 더 낮춥니다. 그죠? 가격을 더 낮춰지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가격을 더 낮추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가격이 떨어지죠. 자, 그럼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가격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한국이 남북 문제가 있으니까 뭐 조금 그래도 뭐 자주 그랬으니까 큰 문제 없다라는 라고 생각한 외국인들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는 1,000원에 샀는데 한 주를 이게 가격이 800원 떨어지면은 200원 손해가 난 거예요. 마이너스 200원이. 자, 그런데 이게 자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같이 팝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저 가격은 떨어지고 점점 같이 팔죠. 그 다음에 이걸 판 외국인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디로? 자, 이 주식시장에서 판 돈은 한국의 원화입니다. 원화. 한국 돈. 원입니다. 원.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나라로 보내려면 이 사람은 뭐로 바꿔야 되죠? US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럼 US 달러에 대한 뭐가 증가합니까? 디맨드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US 달러는 환율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옛날에는 1,000원에 1달러에 1,000원 주면 샀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판 외국인들이 이 돈을 본국으로 보냅니다. 본국을 보내기 위해서 나도 바꿔줘 많이 오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돈은 없는 거죠. US 달러.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른 데서 또 빌려와야 되겠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US 달러를 다 쓰고 더 달라니까 이걸 다른 데서 꼬아야죠. 다른 데서도 보니까 또 돈이 뭡니까? 급하다 하고 또 다른 데서도 US 달러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거기서도 또 조금 더 얹혀가지고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1,100원이 돼요. 올라가는 거죠. 자, 환율이 올라가 버렸어요. 어떤 경우에? 자, 요런 시퀀스에 의해서, 요런 연결고리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업들은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어떻게 해야 되죠? 훨씬 더 많이 주고 원자재를 사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손해를 보겠죠. 자,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또 어떻게 되죠? 반대로 이득이 나겠죠. 왜? 내가 미국에서 받을 돈이 아까 이야기하는 10만 불이 있었어요. 1억 원은 제가 있었어요. 10만 불.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10만 불 하겠습니다. 1억 원인데 이게 지금 이제 1달러에 1,000원이에요. 자, 요거를 지금 바꿨을 때는 1억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크랩션 돼서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이걸 10만 불, 똑같은 10만 불을 받아도 수출업자는 또 어떻게 되죠? 수출업자는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한국 돈으로 바꿀 때 이거는 1,100원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는 1,000원에 바꾸면 1,000원에 바꾸면 되는데 은행에서 지금은 어떻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1,100원에 주네요. 그럼 자기는 100원을 더 벌었는데 여기 10만 불을 치니까 결국 1,000만 원을 더 버는 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은 결국 상대적이라는 거죠. 환율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면 수입업자에겐 불리하고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면 수출업자에겐 불리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정선에서 우리가 수출업자에게 유리했다 해서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입장이라서 수출업자가 좋아집니다. 아닙니다.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돈을 받을 때는 좋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가 필요하고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업자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수입업자가 사오는 가격이 수출업자와는 반대로 손해를 보고 사오니까 수입업자도 그게 자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진을 더 붙이겠죠. 왜? 손해본 비즈니스는 없으니까요. 그럼 마진을 더 붙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가격이 증가해서 온 원자재를 수출업자는 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제품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품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바깥에서 수출업자도 또 비싸게 물건을 팔아야 되고요. 비싸게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수출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수출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기대 효과가 있지만, 좋은 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죠? 악화된다.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의 상승은 연쇄적으로 사회 전반에 거쳐서 어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죠? 그런, 단기적으로는 수출업자에게 좋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루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루프식 어떤 경제는 이렇게 루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적정한 환율, 즉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간에 적절한 손해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러한 이제 법률적인 것, 법률적인 거란 것은 또 왜 필요하냐? 법률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불리하게 해놓으면은, 그죠? 결국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자기 나라 돈으로 들어옵니다. 또는 기축통화로 들어오겠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돈을 US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짓거나 뭐 기자재를 준비하거나 하겠죠. 국내에 이제 와서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은행은 충분한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있어도 크게 달러 값을 올리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그 수요를 갖다가 달러를 사자는 사람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그죠? 내국 기업을 보호하는 이러한 차원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그 법률을 적용하고 규제가 많다면 어떻게 되겠죠?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겠죠. 그죠? 굳이 왜 힘든 데 와서 투자를 하고 신경 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달러가 모자라게 되는 거고, 그 모자란 달러를 다른 곳에서 빌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차입한다고 그럽니다. 외환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코스트가 필요해요. 더 많은 비용. 그 비용은 이제 이자 비용이겠죠. 그죠? 더 많은 비용을 자꾸 빌리면 좋다는 게 아니고, 저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신용이 안 좋은 겁니다. 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저 사람들이 달러가 없구나. 달러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갚지도 못하겠구나. 갚지도 못할 것을 대비해, 즉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뭡니까? 이자를 올리겠죠. 그러니 그걸 우리가 소위 하는 차입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그럼 자꾸 비용이 붙으니까 은행이 기업에 교환해주는 환율은 점점 높아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왜 이 외환의 중요성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이제 든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환경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던 이런 그 환경에서 정치적 환경도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아까 법률적 환경도 아주 엄격한 법률 또 문제가 되지만 정치적 환경이란 것은 정치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든다면 그 중국 같은 경우죠. 물론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중국인 학생들도 있지만 오늘 경제적인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중국이 G2입니다. G2 세계 이제 그룹 오브 2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GDP를 갖다가 기준을 했을 때 한 17조 달러. 그러면 17조 달러 정도면 경입니다. 1경. 우린 경이란 말을 이제 조는 지금 좀 쉽게 이야기하는데 1경 7천조 정도 됩니다. 그죠? GDP인데 이제 1년에 생산하는 GDP죠. 총생산인데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축통화율이 위엔화의 기축통화율이 5%도 안 돼요. 미국 10분의 1도 안 됩니다. G2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 2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이 미국의 한 60에서 70%의 GDP를 갖고 있지만 기축통화율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10분의 1밖에 안 된다. GDP는 2배도 안 되는데 기축통화율은 US 달러가 10배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지금도 모든 중국에 있는 모든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땅을 우리가 산다, 사고 판다는 것은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임대권을 주고 팝니다. 20년 동안의 어떤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죠, 일종의. 우리가 그걸 이제 점유다 얘기합니다. 그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소유권이다 이야기하지만 모든 국가의 땅은 중국은 아직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들. 민간은 단지 그거를 빌려 쓸 뿐입니다. 빌려 쓰는 동안 자기들이 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왜 그러느냐? 그러면 중국은 아직은 완전한 자유주의 시장 경기, 즉 프리마켓이 아닙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일종의 이제 계획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럼 계획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circumstance에서는, 환경에서는 언제 어떻게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거는 일률적으로 시장이 프리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confiscations, 소위 말하는 몰수될 수가 있습니다. 몰수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할 수가 있고 restriction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confiscations, restrictions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제한을 두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권리, 즉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떻게 되죠? 함부로 투자하지 않죠. 그리고 함부로 위엔화를 갖다가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요.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그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죠? 신비한, 그죠? 매직 핸드, 마법의 손. 그게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자유마켓, 즉 프리마켓에서는 정부가 간섭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경우, 즉 우리가 시장 실패, 그 시장 실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마켓 페일러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externality, 즉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가 어차피 좀 참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아닌 계획경제하에서는 계획경제의 어떤 그 골간은 정부의 에리트가 거의 신의 어떤 경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부 에리트, 정부의 어떤 에리트 공무원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컨피던스한 그런 존재로, 즉 거의 신의 존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전제에서 꾸려나가는 경제가 계획경제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예전의 어떤 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이러한 경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경제에서는 이러한 그 경제 엘리트들이 결정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토지가 confiscation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건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그 나라의 돈을 아무리 그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법률적인 것, 그다음 사회적인 안정성도 중요하겠죠. 사회적인 안정성이란 것은 어떤 crime이라는 것들, 그죠? 크리미널 같은 거, 또 그냥 치안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러면 이게 투자가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기축통화를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달러를 많이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으로 준다. 왜? 낮은 가격을 줘야지만 아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싸게 물건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가져온 싼 거로 만들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으면 뭡니까?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가세요. 내가 미국 시장에 물건을 하나 파는데 1달러에 두 개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팔아보고 아니면 1달러에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팔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국인들은 1달러에 두 개를 살 수 있는 물건, 우리 물건을 사겠죠. 그럼 1달러에 두 개를 살 수 있는 물건을 가격으로 내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 원가가 제조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럼 제조 단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뒤로 역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원자재를 사올 때 보다 싼 값으로 사와야 되겠죠. 그럼 원자재는 어디서 나옵니까? 원자재는 결국은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럼 달러는 뭡니까? 우리가 달러하고 바꾸는 환율이 낮아야 되겠죠. 1달러, 달러 바꾸는 환율은 뭐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한테 파니까, 야, 이거 100불 줘 했습니다. 그럼 난 100불 하면 얼마를 내가 줘야 됩니까? 1달러일 때는 100불이면 내가, 10만원 주면 돼요. 1000원이면. 근데, 만약에 1달러에 1100원이면 뭡니까? 얼마 되면 11만원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에 내려가 버려요. 1달러 900원이면 우리가 9만원만 주면 됩니다. 이거 환율이 중요하죠. 9만원 주고 사오면 우리가 뭡니까? 조금 붙이면 그러면 자꾸 원가가 낮아지죠. 그러면 만드는 사람도 결국은 만드는 원가가 낮아지니까 비싸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비싸게 팔아서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비싸게 팔아가지고 적게 파는 것보다는 싸게 팔아서 많이 파는 걸 그게 더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한 것은 환율이 어떤 식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왜 우리는 환율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외환시장론에서 배워야 될 주요 이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단은 우리가 이 환율 예측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왜? 환율 예측이 어떻게 된다에 따라서 우리 나중에 이제 환율위원, 즉 환리스크랍니다. 환리스크를 갖다가 exchange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환율이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환율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미리 돈을 사주는 선물 환율,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이 나와서 내가 이 환율이 오를 거다 생각할 때는 풋 옵션을 할 건지, 아니면 콜 옵션을 할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를 거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올 거다 생각하면 내가 콜 옵션을 해야죠. 반드시. 콜 옵션을 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산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환율이 오를 거다 생각하면은 내가 풋 옵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죠? 그것을 팔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역으로 경우는 콜 옵션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거를 또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풋 옵션이고 콜 옵션을 이걸 갖다가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은 일단 환율이 오를 건지 3개월 후에 환율이 내릴 건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선물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계약 환율인데요. 이것도 이제 선물 환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결정해서 은행과 계약을 맺을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플럭추에이션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까지 해서 풋 옵션을 했을 때, 콜 옵션을 했을 때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이제 프리미엄은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릴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아닌 우리가 선물 환율, 그 다음에 통화 선물,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이제 환율을 갖다가 방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번 이 학기에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을 다시 또 반복됩니다만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랭귀지 베리어가 있습니다. 뭐 너무 빨리 얘기하면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물론 아주 우리 한국어가 플루언트한 그러한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풀어서 천천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시청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환율에 따른 어떤 변화, 환율에 따른 경제의 변화, 환율에 따른 경쟁력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특히 수입과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외환론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치러지는 어떤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데 뭐 상당 부분 하나의 큰 몫으로서 한 3분의 1 정도의 20% 정도의 몫으로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했을 때 그 손해의 차이,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 얼마의 가격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이나 선물 계약을 했을 때의 이자율을 계산을 했을 때의 적정한 우리가 그 선물 환율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 강의에서도 이론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실제 문제란 것은 뭐 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실무적인 것이죠. 그죠? 실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